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고 연구하는 역사학자 신명환입니다. 역사 속 숨은 이야기까지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드립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이게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신조어예요 이거. 아, 그런 거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MZ 세대라면서요. 아, 제가요? 저 X세대입니다. 아, 네. 네. 자, 오늘도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정책을 쏙 뽑아서요,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 어디입니까? 짜잔!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 이런 말이 있죠. 나라의 미래가 움트는 곳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 당연히 저희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역사와 함께 정책의 중요성까지 싹싹 털어서 정리하는 타임라인.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교육하면 정말 흔히 하는 말입니다. 백년지대 계획.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고, 네.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 국가주도의 학교 교육을 처음 시작한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 같은 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좀 힘든 시간도 있었고, 좀 외진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국력이 약했다, 이런 평가들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했었던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한테 이기고 어느 정도 또 삼국 통일도 했고, 나중에 네. 보면 당나라랑 또 싸워서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약했던 나라가 강해졌을까? 네,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참 이야기가 좀 힘들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분명한 게 교육제도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유명한 화랑도. 화랑도. 한 시대에 한 4명에서 7명 정도의 화랑이 있었는데 뭐 저희처럼 잘생기고 저희처럼 공부도 잘하고 찔려. 어이, 모자랄 것 없는 귀족 자제들 출신을 뽑았다고 해요. 또 그 밑에는 낭도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따랐는데 이제 평민 자제들이 주로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화랑도가 많으면 1000명 정도 됐다고 하죠. 실제로 삼국사에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서로 도의를 닦고 음료를 즐기고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들이 유람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10대 때 못 돌아다니잖아요. 학교 집 오락실 살짝 했다 혼나고. 근데 네. 이게 따져보면 다 이렇게 동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같이 전국을 또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함께 단합하고 연합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하고. 원래는 그 화랑이 지방 곳곳에 여러 군데 있었던 청소년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흥왕 때 나라가 점점점 팽창하면서 이제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걸 반관 반민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을 했는데 시스템화 시켜진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떼지어 놀다가 보면 딱 이제 행실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너는 뭐 어떤 행실이 보이고 이건 또 저애는 또 어떤 행실이 있고. 계속 노는 학생 인재. 아까 띄워드렸잖아요. 잘생겼다고. 아유 이러시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재를 딱 보고 인재를 제일 써야 되겠다 발탁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화랑하면 어찌 됐건 김유신이죠. 이제 그 원래 금관가야 출신의 이제 귀족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15살에 화랑이 돼서 낭도를 이끌었고요. 그 무리가 이제 용화향도. 이게 좀 유명하죠. 네. 근데 보면 뭐 김유신이야 사실은 뭐 삼국 통일에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인생이 좀 굴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딱딱딱 된 건 아니고 34살에는 이제 낭비성 전투에 참가해서 조금 늦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신라군의 사기를 딱 끌어올리는 전과를 올렸고 47살이 돼서 암양주 군주로 임명돼서 이곳에서 또 굉장히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지방의 군사력을 또 새롭게 확충하는 힘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여러 어떤 라이벌들 제압하고 660년,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결국 이제 화랑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 통일하는 주역이 됐기 때문에 화랑도라는 게 더더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화랑의 이제 수련 과정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10대 시절에 또 이렇게 유대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막 함께 다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이 나왔어. 그럼 처음엔 둘 다 어리니까 막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친구 하나가 못 도망가면 같이 지켜준다라든지 하면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야 진짜 고맙고
우리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의리도 생기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 정신 속에서 자꾸 약속을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강국, 즉 교육의 힘이 신라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시기부터 협동 정신을 키워준 거군요. 그렇죠. 네. 나중에 보면 백제랑 고구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단단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신라가 신라만의 특별한 교육제도, 이 화랑을 통해서 통일 대업을 이뤘다고 하면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인재를 등용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가고시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한 바로 고려 그리고 조선이죠. 이제 고려 초기죠. 네. 광종 때 굉장히 좀 그 고려라는 나라가 힘들게 통합을 해서 성공한 나라니까 호족들이 막 끌어오르고 막 뭔가 이렇게 국가 잘 통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일신하느냐. 결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재 교육과 선발의 틀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이때 때마침 958년에 고려로 귀화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인데 이때 어쨌든 중국이 먼저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준 거죠. 그렇죠? 이거 좋네. 이제 과거제에 근거해서 관리를 선발하겠다. 이런 식이었던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거죠. 고려가 건국한 지 얼마 안 되고 수많은 지방 호족들이 야, 우리가 권력을 더 가져갈 거야 치고받고 싸우던 이때 그렇죠. 핏줄, 가문에 상관없이 양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그 응시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벼슬을 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였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회였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아예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공교육기관을 국가에서 만들었고요. 아예 학비를 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국자감 같은 경우가 유교 경전 위주의 또 교육을 진행했고요. 공부기간이 좀 길었는데 이런 어떤 좀 진한한 시스템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떨어지니까 좀 학생들이 국자감에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독서실에 등록해놓은 거 안 가고 오락실 가고. 저는 안 그랬어요. 고해성사 하시는군요 지금. 저는 했는데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락실이 뭐예요? 어쨌든 좀 이런 일들도 벌어지니까 성종이 아니 국자감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뭐하냐면서 막 탄식도 하게 되고요. 이 문종 때가 되면 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자감 학생들이 학업을 전폐하게 된 이유가 이 국자감의 교관들 때문이다. 일종의 교육개혁에 대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국자감에서 사라진 학생들 어디 갔어 이거? 오락실 갔나? 살펴봤더니 사설 교육기관인 거예요. 오락실 간 게 아니었어요? 오락실 아니었습니다. 이 사학의 목표가 딱 하나거든요. 바로 학생들의 과거 합격.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학, 이 학원이 어디였냐? 최충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었던 문헌공도였는데 과거에 붙으려면은 문헌공도를 가야 한다. 과거 합격 문헌공도 이런 CF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학에서 배워도 과거 응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고 쪽집게로 콕콕 집어주니까 문전성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시 저명했었던 유교 학자고요. 이제 한 평생 정말 이렇게 관료로서 화려하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와서 후진 양성에 이제 힘써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일 처음엔 이제 몇 명 모아서 가르치다가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사실은 본인이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이게 여기 뭐 나와 이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내가 낸 문제야 막 이런 거. 좋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경험을 내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번에 문제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점 막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이 9개로 늘어나서 구제학당이라고까지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충의 호를 따서 이제 문헌공도라 불렀는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비슷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또 관료 출신의 이런 분들이 내게 되면서 총 11개가 더 생겨서 문헌공도까지 합쳐서 사학 12도 12개의 이제 문파라고 해야 되나요? 다 열린 거죠. 이 구제학당에 특별한 공부법도 있었는데 하과라고 해요. 하과? 여름 하자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절간에서 개최한 강습회인데 뭐 여름 특강 정도죠 이게. 수박 좀 썰어와라. 얼음 좀 넣어라. 얼음을 좀 구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학과 행사 중에 각촉부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양초 밑에 눈금을 그어놓고 여기 타 들어갈 때까지 시를 짓는 건데 급작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14살 때 입학을 했던 이규보, 이 급작 시험에서 연거푸 논스탑 1등을 또 차지했다고 해요. 정말 이 당시 사학 12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일종의 좀 뭐라 할 수 있죠?
준제도권, 제도권적 사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위관료 출신의 학자가 학원을 열었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관료가 돼버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종의 정관예우 같은. 네. 그래서 학벌 같은 파벌이 생겼는데 이걸 이 당시엔 좌주 문생 관계, 스승과 합격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관인 지공거와 그 급제생인 문생관에서 좌주 문생 관계라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뽑을 적에 시험관인 지공거랑 그 급제생인 문생관에서 이제 시험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뽑은 다음에 일하면 되는데 서로 이제 파벌과 라인이 또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많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과거제도의 좀 목적과는 다르게 학연으로 관직 진출을 하게 되는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네. 조선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국 초부터 학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네. 특히 조선은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더더더 특별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가 즉위교서에서 고려 때는 좌주 문생에 의한 과거 제도의 폐단이 심했다.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짜자잔 드디어 한양에 성균관을 짓게 됩니다. 거기 출신이시잖아요. 굳이 그 얘기를 저는 그냥 성균관 대학교 출신이죠. 네. 근데 이제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지만 지방엔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지방 각 부마다 이제 향교를 짓게 되면서 이제 향교에서 인재를 육성하게 하는 거니까 확실히 좀 기존과 좀 다른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인재 기준을 경의에 밟고 덕행을 닦는 사람이라고 제시를 해서 사서오경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진짜로 좀 삶에서 덕행을 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을 기르는 어떤 교육 목표를 분명히 했던 거죠. 네. 과거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훌륭한 사람. 사실 그게 인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선이 새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유생들의 궁극적 목표도 과거 합격이죠.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균관에 입학하는 가장 큰 이유, 현실적으로 성균관 유생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혜택이 있었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고려보다 뭔가 좀 디테일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실제로 유생들은 그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아예 아주 체계화가 돼서 과거에 필요한 유교 경전을 좀 중심으로 딱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경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짓는 제술 공부까지 총 3년간 배웁니다. 되게 긴 기간이긴 한데 이러면 아무리 교육과정이 좋아도 사실 하다가 좀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지루해.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또 다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이른 새벽에 북소리가 한번 딱 울리면 기상 시간. 네. 일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 퉁퉁퉁 두드리면 세수를 하고 의복을 갖춘 다음에 네. 바로 새벽 공부를 해야 돼요. 점심에 북소리가 나오면 또 식사를 줍니다. 밥 먹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을 먹을 때 식당에 가서 이게 중요해요. 독이라고 하는 명부에다가 이름을 적는데 그 이름을 적을 때마다 1점씩 점수를 얻어요. 300점. 그러니까 300번 밥을 먹어야지만 대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뭐냐? 네. 예를 들어서 저랑 우리 둘이서 같이 시험 본 거예요. 네. 근데 썬킴님하고 제가 동점을 받은 거예요. 95점 동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450점이고 제가 449점이면 네. 한 번 더 드셨잖아요. 이랬었을 때 네. 동점일 때 썬킴님한테 과거 합격을 딱 하게 시키는. 그러니까 성균관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평가 요소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일종의 내신 제도. 내신 제도네요, 그쵸, 진짜로. 그쵸.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어땠냐? 이게 참 지역 균형 그리고 능력주의가 절묘하게 섞인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학벌은 이제 보지 않겠다. 사회적 위치를 실력에 의해서 결정짓겠다. 이 말은 혁신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재를 뽑겠다. 이런 방법이었던 거죠. 이때 여러분 관광이란 말, 관광도 이때 나온 거예요. 왜? 여행 관광 그렇죠. 투어. 추억이죠. 아니요, 투어. 트래블. 오케이. 네. 트립. 뭐라고 안 들려? 트러블 관광. 여행 가는 거 아니야? 관광. 좋은데? 좋은데 이게 과거랑 뭔 상관이야? 과거랑 상관 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하면은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보러 가는 길을 이게 영광을 보러 간다라는 뜻으로 관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오늘 우리랑 용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관광을 9번 했는데 이 9번 모두 1등으로 합격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 무조건 전국 1등. 1등 바로 율곡 이이 선생. 어쩐지 제가 5,000원짜리 보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과거 시험 장원을
9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도 장원공이라고 또 불렸는데 이 기록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율곡 이 선생이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 합격자는 있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장원급제하는 건 율곡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천재네. 풍속화 중에서 속과 응시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 네. 아니 과거식 혼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예 여러 명 데리고 들어가서 토론하면서 보고 뭐야 이거 좀 같이 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예 또 하다가 야 좀 한잔해 술 마시면서 시험 보고 혹은 이제 하다가 이렇게 땀이 나는지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부정행위가 너무나 성행했고 그걸 제대로 이제 관리 못했다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명당짜리가 또 있대요. 왜 명당짜리인지 아세요? 일단 담벼락이 명당짜리래요. 담벼락. 네, 담벼락에다 붙으면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보기 좋고 숨기기 좋고. 이쪽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담 너머에 네. 뭐 이렇게 자기 하인이라든지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살짝 뭘 던져줄 수 있잖아요. 도련님 받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당짜리를 했는데 명당짜리인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누구라도 다 명당짜리를 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열자마자 명당짜리를 찾아갈 거야. 막 뛰어들어가다가 저기 내 자리야. 그러다 이제 다리 걸려서 한 번에 엎어져서 아우. 먼저 뛰어가던 사람이 실제로 압살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난장판이란 말도 과거 시험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아, 합니다. 진짜요? 부정을 저지르고 도련님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 이런 마당이다. 그 뒤죽박죽 부정을 저지르는 마당이다라는 뜻인데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조선 시대에도 총동원됐다고 그러니까 해요. 네. 조선 후기 때 참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조선 전기 때는 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냈잖아요. 네네네. 하나 좀 안타깝게도 네. 이 왕조의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사회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가보게요. 1894년에 근대적 개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약 근 1000년이죠. 그렇죠. 한 1000년간 흘러내려왔었던 조선의 한반도의 전통적인 시험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19세기 말 나라의 문이 열리고 국교가 확대되면서 드디어 서양 문물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혁을 했고요. 당연히 조선의 교육제도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면서 이제 근대적 인력 기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네. 지금까지 유교 경전 위주의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과학,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 각종 외국어,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외국어를 또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I'm fine, thank you. 네. 너무 기초적이게 너무. 근데 이 당시 이제 만들어진 여러 학교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근대 관립 학교가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였습니다. 네. 고빙사절단이라고 해서 몇몇 인재들을 뽑아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돌아보게 한 거예요. 네. 쭉 갔다 오더니 아니 미국 가보니까 정말 근대시 대학이 기가 막힌다. 우리도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네. 한 번에 되질 않으니까 일단은 좀 영어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세상이 변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르자라고 해서 현대식 영어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유경공원이에요. 그렇죠. 네, 호머 얼버트, 덴젤 벙커, 조지 길모어 등 미국인들이 와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선교사 아니면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었던 교사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시 배웠던 사람들은 현직 관료 혹은 양반 자제들이었다고 하게 되고요. 네. 과목은 당연히 영어, 수학, 과학, 원어민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수업은 100% 영어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고종이 영어 교육기관을 왜 설립을 했냐, 왜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1882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청나라 사신 마건충이라는 사람에게 통역을 좀 해달라.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통역을 맡겼는데 당시 조선의 그 전권 대관인 신헌,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여기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만 찍은 거예요, 그냥. 마원신이 딱 상황 보고 이제 막 통역도 대충 하고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맺은 그 조약의 12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5년 후에 양국 관민이, 양국 백성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됐을 때 재교섭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언어를 배운 다음에 5년 뒤에 다시 영어가 좀 될 때 그때 다시 재교섭하자 이거예요.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유경공원이 학교 운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명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몰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교사들이 A,
B, C, 알파벳부터 이제 가르쳤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좀 엘리트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좀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영어로만 또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갔으니까 그게 좀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교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보다 뛰어났다, 잘한다 뭐 이런 또 칭찬도 했고요. 이 고종 실록을 보게 되면 10개월 만에 습득한 단어가 3,000자에 가깝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자랑스럽게 또 기록을 남긴 것도 있다고 합니다. 1885년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 유명합니다. 대지학당. 지금도 있죠, 그렇죠? 네. 이 학당이 문을 열게 되고요. 정부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게 되는데 외국어와 서양 기술에 능한 인재를 좀 확보하려고 하니까 고종이 적극적으로 좀 인재를 키우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대제라는 이름도 지어서 딱 이렇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1894년 새로운 교육 환경이 펼쳐지게 됐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94년은 갑오개혁이 있었던 거고 과거제가 없어진 해죠.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드디어 근대적인 초중교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신교육을 담당할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학부 아문, 요즘은 좀 쓰는 말은 아닌데 학부 아문을 설치했고요.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범학교 등 국립교육기관들을 이때 최초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만 도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대 교육에 맞는 신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이 갑오개혁 이전으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 학교들이 문을 엽니다. 의사 필요하죠. 의사를 양성하는 경성의학교, 공업기술 전문 학교인 광무학교, 뚜뚜뚜뚜뚜 통신기술자 양성소, 철도학교, 법관 양성소, 뭐 다양한 특수학교들이 생기는데 많이 생겼네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전문가들을 양성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좀 더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의지였죠. 이거 참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실제로 고종이 1895년에 그 뜨거운 의지를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육이죠. 그렇죠. 일제의 통제나 탄압이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광복이 된 후에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법을 제정하게 돼요. 교육법은 1949년에 제정을 하게 됐고요. 초등 무상 의무 교육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무려 96.4%. 거의 대부분이네요. 일제강점기 때는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게 태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뀐 거죠. 완전 취학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유명한 베이비붐 전쟁이 끝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고 나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렇죠. 정말 문자 그대로 콩나물 교실. 이게 요즘에는 콩나물 교실 하면 어린아이들 잘 몰라요. 옛날에 그 콩나물 이렇게 키우던 빡빡한 콩나물 시루 자체를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70에서 80명. 제가 그랬어요. 오전반, 오후반. 거봐요, 형님. 역시 저랑 연배의 차이겠네. 같이 보릿고개 겪었으면서. 왜냐면 저는 50명대. 제가 키가 커서 52번, 53번 많이 했었거든요. 맨 뒤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특히 이제 인류 중학교에 진행하는 것이 같은 계열, 고등학교 진학관이 연결되다 보니까 중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정말 가장 치열했다고 합니다. 한 문제. 딱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 입시를 둘러싼 어떤 사건이 또 발생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 유명한 1964년 무즙 파동입니다. 무즙. 밥으로 엿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 엿기름이 없다면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번 디아스타제, 2번 무즙, 3번 꿀, 4번 녹말. 뭔지 아세요? 제일 긴 게 정답이다. 1번. 오센스 있다. 역시 이런 친구들 또 성격 옳지 받아요. 실제로 1번 디아스타제가 정답인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맞춘 친구들만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봤는데 무즙으로 된다. 디아스타제라는 게 현실적으로 무즙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면서 막 따지면서 완전히 이제 그 무즙을 적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몰려와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이거 정말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즙 재판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즙 재판. 실제 당시 재판부가 실제로 무즙으로 엿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걸 전문기관에 실험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학부모 측 주장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는데 학부모들이 기어코 무집 가지고 연습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봐라 이게 왜 안 되냐? 예, 봐봐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 무집 가지고 연 만들었다. 막 드세요. 엿 드세요. 엿 먹어봐라. 엿 먹어봐라. 라는 말이 이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나 무집 가지고 엿 만들었다고. 아, 엿먹으란 말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썼는데. 이게 그 유래라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무줍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38명의 학생들 구제해주면서 파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하면서 뺑뺑이. 뺑뺑이. 이것도 정말 시험을 안 보는 거죠. 좋죠. 시험에 의해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제도가 서울에서 채택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중학교 입시난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미루어진 거고요. 미뤄진 거죠. 그래서 문교부,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죠. 고교 평준화, 모든 고등학교는 다 똑같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또 입시 과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막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또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미루는 거네요. 한 번 더 미루는 거죠. 특히 이제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좀 교육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라. 네. 그러니까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운영회의를 설치해서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라. 학생 생활 기록부를 도입해서 평가를 다변화하라. 네. 등등등 아주 좀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교육계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네. 531 교육개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옛날에 혹시 학력고사 세대시죠? 학력고사 네. 그렇죠?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저같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수학력 시험으로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했었던 교육 개혁을 단행했던 게 바로 이때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표 자체는 이제 학생들의 좀 입시 부담도 줄이고 하지만 어떤 학생들의 그런 능력을 또 역량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건데 우리 잘 알다시피 쉽지는 않잖아요. 쉽진 않죠. 그래서 네. 끊임없이 좀 현재 과정 자체가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네. 펭수로 유명한 EBS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오, 저런다. EBS 개국. 이때 개국을 했는데 오, 당시 강남에 이제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서 위화감 엄청났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저런 기회가 없냐. 그때 이제 EBS 교육방송이 개국을 하면서 대한민국 학생 모두가 이 질 높은 과외를 TV를 통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좀 어려운 집 아이였었기 때문에 네. 그 EBS 교재 사다 그 책도 되게 쌌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강의 들으면서 네. 막 공부했었던.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2022에 의하면 25살부터 34살 사이의 청년 중에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비율이 무려 69.3%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 와. 대학 졸업장도 중요한데 최근에 느끼는 고민이죠. 학력은 올라갔지만 우리가 진짜 대학을 졸업한 인재일까? 사실 이런 고민도 솔직히 있고 있죠. 그리고 졸업은 했는데 행복하진 않고 삶의 길 막막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변화 요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교육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보면은 원격 교육에서 메타버스, 또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까지 참 정부가 발빠르게 쫓아가줬습니다. AI는 좀 걱정돼요. 그 역사 AI 나오면 저희 둘은 어떻게 해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네네. 잘하고는 있는데 잘해서 좀 약간 두려워지는. 네. 정부에서도 이미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진로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그냥 이렇게 점수를 어느 대학 가냐 이런 건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데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 등 미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네.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기술 패권이 나날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목받는 게 바로 반도체 기술인데 이거 좀 걱정이에요. 걱정해 진짜요. 디지털, 반도체 같은 이제 역량을 갖춘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딱딱 시기에 맞춰가지고 적기에 양성할 정책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건 좋은 부모 두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알아서 다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 뭐냐? 교육 사각지대. 맞습니다. 정말 국가가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 일종의 교육 복지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좀 교육 복지를 체계화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마련하고 또 최근에는 주제도 다양해져서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네. 또 장애가 있는 네. 장애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들 더더더 네.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선생님들. 그 잡무가 되게 많고. 그렇죠. 뭐 이 행정 업무 같은 것들. 맞아요. 그래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또 재분배를 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이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도 저희가 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좀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뿌듯하네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